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기초적인 역할 혹은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냐면 첫날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테이블의 형태로 그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맞나요? 지금은 몇 개의 관측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 3개의 관측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몇 개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3개의 변수예요. 첫 번째 변수는 age고 두 번째 변수는 experience, 즉 직장 경력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변수가 inco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얘네들을 독립변수로 independent variable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를 이제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 즉 어떠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디로 불러와야 돼요? 파이썬으로 불러와야겠죠.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자, 파이썬으로 불러와서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펜다스도 배웠죠? 펜다스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판다스는 아직 안 배웠어요?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다룰 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넘파이 모듈이고 다른 하나가 펜다스라고 하는 모듈이 되는데 각각의 모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네, 펜다스라고 하는 모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넘파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셋을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 관련된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죠. 불러올 때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numPy의 어레이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데이터 셋을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파이썬 상에서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numPy의 어레이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 셋을 우리가 파이썬 상에서 생성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직접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눠준 파일 중에서 income_to이라고 하는 CSV 확장자를 갖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걔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 파일 있나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즉 CSV와 같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의 형태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러한 CSV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준비를 합니다. 텍스트 파일로 준비를 하면 걔를 파이썬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일단 불러와야 된다고요. 맞나요? 불러와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matrix underbar examples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면 데이터 읽어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읽어오는 거예요.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읽어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CSV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거나 엑셀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간단하게 쉽게 데이터를 파이썬 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펜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펜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특정한 파일로부터 그 중에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되냐면 read underbar csv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어떠한 파일에서? CSV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쉽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안에. 맞나요? 근데 얘는 펜다스를 가지고 읽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펜다스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 형태가 무엇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그 펑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냐면 numPy의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다스에서 제공이 되는 read underbar CSV 펑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일단 불러와서 걔를 어떠한 형태로 바꿔야 되냐면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바꿔야 돼요. 알겠나요?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바꿀 때 그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뒤에다가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umPy의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맞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보면 자, 몇 곱하기 몇이에요? 3 곱하기 3이죠. 맞나요? 관측치가 3개가 있는 거고 독립변수 2개, 그 다음에 종속변수 하나. 그래서 총 변수가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각각의 행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의 관측치를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칼럼이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칼럼이 두 번째 독립변수의 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이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보랑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저장을 해요. 자,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곱하기 3 형태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3개의 모든 행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추출을 하는데 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의 정보만 추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대한 정보만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X라고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y만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뭐가 되죠? x가? x라고 하는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어떠한 정보? 어떠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예, 독립변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행렬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기 위해서 행렬의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보랑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관측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x라고 하는 행렬은 3 곱하기 2죠. 3이 행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 2가 열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그 행렬이 갖는 행의 수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3인데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 행렬의 행의 수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열의 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독립변수들만 따로 저장하는 경우에 보통 독립변수들만 따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열의 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행렬이 갖고 있는 열의 수는 피처의 수, 독립변수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 x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세 개의 행이 있는데 각각의 행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행을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이 있고 두 번째 행이 있고 세 번째 행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이 몇 번째 관측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관측치죠. 맞아요?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측치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첫 번째 관측치의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x라고 하는 행렬이 갖는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겠죠. 맞나요?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어떠한 정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한 정보가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행렬에 존재하는 각각의 행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할 수가 있냐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x에서 각각의 행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추출을 할까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그 변수에서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번호 0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예, x가 갖고 있는 세 개의 행 중에서 몇 번째 행이 추출이 됐냐면 첫 번째 행이 추출이 된 거죠. 얘가 무엇이라고요? 몇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 정보도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x하고 인덱스 번호 몇을 입력하면 돼요? 두 번째 행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유클리디안 거리를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리니어 알지브라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놈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관측치랑 두 번째 관측치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 번째 관측치와 두 번째 관측치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변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벡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그렇게 추출이 된 벡터 정보를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밑에서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벡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혹은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다 공부했던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행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맞나요? 그리고 행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 행렬이 갖는 각각의 행이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벡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행렬이 어디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이제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도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둘은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어요.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과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지만 둘은 구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울 때 가장 열심히 배웠던 게 뭐예요? 이거죠.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운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원을 축소할 때도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할 때, 즉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혹은 피처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행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크게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으로 행렬이 사용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먼저 연립방 정식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 행렬이 이제 연립방 정식에 사용이 되는데 그때 행렬이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즉 공간상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 정식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System of Linear Equations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면은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이 연립방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러한 선형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 연립 방정식이죠. 맞아요?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게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보통 y1과 y2의 값은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y1이 1이고 y2가 2인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뭐에 대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x1과 x2에 대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지수라고 부르죠. 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행렬을 이용하지 않고 행렬을 모르는 사람들도 풀 수 있죠, 이거. 행렬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훨씬 더 쉽게는 아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행렬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대입법이랑 소거법을 사용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위에 거에 첫 번째 방정식에 2를 곱하게 되면 2x1 플러스 4x2는 2가 되죠. 그리고 밑에가 2x1 플러스 5x2는 2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x2가 남고 0이 되죠. 그래서 x2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리고 얘를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1을 구할 수가 있죠.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대입법이랑 소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고 방정식의 수도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대입하고 소거해서 풀 수가 없어요. 풀 수는 있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 무엇을 사용을 한다고요?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행렬과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행렬과 벡터의 곱하기죠. 얘랑 얘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요. 맞아요? 내적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 플러스 2x2가 되고 얘가 얼마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랑 같아야 되죠.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x1 플러스 5x2는 얼마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죠. 2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러한 행렬과 벡터의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행렬을 A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곱해진 x1과 x2를 원소로 갖는 벡터를 x라고 표현하고 y를 1,2의 원소로 갖는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x is equal to 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울 때, 그러니까 행렬이 연립방정식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배울 때는 물론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하나도 설명하시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신 분이 계신가요? 보통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라는 점이 y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떠한 행렬에 의해서? a라는 행렬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y의 값을 알고 있어요, 지금. 1,2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냐면 어떠한 점이 행렬 A에 의해서 1,2라고 하는 구체적인 점으로 이동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X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소의 값을 갖는지를 알고자 한다고요. 근데 주어진 정보가 뭐밖에 없어요? 이 A라는 행렬의 정보랑 그리고 그 행렬에 의해서 X를 이동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얘만 있다고요.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X가 갖는 원소의 값, 즉 X1과 X2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y가 어떻게 하면 x로 이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x가 a에 의해서 y로 이동을 했죠. 맞아요? 자, 그럼 y가 x로 이동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동이기 때문에 벡터를 이동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행렬이에요. y를 x로 이동시키는 것도. 걔는 어떠한 행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죠.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원래 행렬이 어떠한 점을 이동시켰는데 역행렬은 뭐예요? 걔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라는 행렬이 x라는 벡터를 y라는 벡터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럼 역행렬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y라는 a에 의해서 이동이 된 벡터를, 점을 원래의 점인 x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역행렬의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라고 주어진 거죠. 우리의 예에서는 이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알면 A의 역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A의 역행렬이랑 무엇을 곱해서 Y를 곱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도출이 되는 거죠. 맞아요? 왜? Y가 무엇에 의해서 A의 역행렬에 의해서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X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풀면 X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Y 정보는 지금 주어져 있죠. 1,2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A의 역행렬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역행렬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필요 없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numPy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행렬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원리는 행렬의 형태가 2 곱하기 2든 3 곱하기 3이든 n 곱하기 n이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이거 처음에 접할 때 정말 열심히 외우지 않았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죠. 저희 때는 행렬 관련된 문제가 꼭 하나씩 1번 아니면 2번 문제로 수능에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그 중에 하나가 역행렬 문제였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서 이번 수능은 잘 보겠다. 이번 모의고사는 잘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요. 이건 다 아나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저도 다 까먹었어요. 왜 이렇게 A의 역행렬이 계산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서 역행렬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알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2인데 A, B, C, D라고 하는 원소를 가질 때 얘에 대한 역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BC를 하고요. 그거 분의 1을 앞에 곱하고 그 다음에 A랑 D의 순서를 바꾸고 BC는 순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연립방 정식을 이러한 그 행렬과 벡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A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럼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BC를 하면 1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2가 되죠. 이거 분의 1 하고 D랑 A랑 순서를 바꿔요. 그럼 5, 1이 되고 맞나요? B랑 C는 그대로 쓰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남습니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A의 역행렬이라고요. 응?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1, x2로 구성이 되어 있는 x라고 하는 점이 행렬 A에 의해서 1,2라고 하는 구체적인 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1,2는 다시 원래 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A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근데 그 A의 역행렬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 역행렬 곱하기 Y를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5-2 1 하고 Y가 1,2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했었죠. 대입법과 소거법 사용해서. 직접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5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1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1이 무엇의 값이에요? x1의 값이죠. 그리고 0은 얼마의 값이에요? x2의 값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x1과 x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행렬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예,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역행렬. 그래서 역행렬이 뭐예요? 어떠한 행렬과 역행렬을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단위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을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오고 그리고 X라는 행렬을 먼저 곱하고 A라는 행렬을 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행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X가 어떠한 행렬이 되는 거예요? X라는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의 역행렬의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행렬과 곱했을 때 순서는 상관없고 먼저 곱하든 나중에 곱하든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되는 행렬이 원래 행렬에 무슨 행렬이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행렬이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A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A에 의해서 이동을 한 점을 원래의 점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A의 역행렬이에요. 그게 역행렬이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